쓴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날씨 소식인데요. 지금 한국은 이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미국 쪽은 폭염이 상당하다고요? 네, 한 운전자가 에어컨이 고장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아이고. 특히 미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데스밸리라는 지역은 16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5도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열동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 예측이 나왔는데요. 열동 현상은 강한 고기압이 고온의 공기 덩어리를 가두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끝도 없이 치솟는 거죠. 미국 기상청은 현재 미국 대륙에서 9,300만 명이 폭염 경보와 주의보에 노출됐다고 경고한 상태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의 기상 지도를 보면 정말 지도 전체가 새빨간 색깔일 정도로 폭염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 중국은 지금 홍수가 또 심하죠? 맞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100명이 훌쩍 넘게 숨졌고요. 급하게 몸을 피한 피난민만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인도가 현재 우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심한 우기가 이어지면서 폭우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3곳 이상의 식수 처리 공장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수를 공급하는 양이 4분의 1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곳곳이 아주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군요. 걱정입니다. 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의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장 소장 뭐가 눈에 띕니까?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하기 전에 대통령 부인께서 명품 쇼핑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의혹이 주 막판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민주당 혁신이 무용론, 이재명, 이낙연 회동 불발, 뒷얘기 예.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추가할 게 있나요? 거의 생각이 비슷해서 사실 더 추가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굳이 추가를 하자면 이제 양평고속도로는 다 이제 아직도 계속 이번 주까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국토위가 열리니까 그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당의 지금 이제 출마를 누가 하느냐 이런 거를 놓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나오느냐,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걸 놓고,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썰들이 나와서 그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요 간단하지만 혹시 지금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저번 주에 있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연초에 네. 정치 중립이라는 정관을 삭제했거든요. 예. 그게 저번 주에 행안부에서 승인했어요. 근데 자유총연맹은 정부로부터 45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곳이거든요. 전국 단위에 상당히 많은 지부도 있고 회원도 있는데 예. 정치 중립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지금 여기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옛날 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에 그렇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것 같아서 내년 총선 때가 되면은 이것이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치 중립이란 조항이 있어도 자유총연맹의 활동은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조항을 빼는 걸 정부가 승인했다고요? 행안부에서 승인했어요. 지난주에. 예산 지원을 하는데도? 예. 이거는 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보수 우파 쪽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면은 대통령께서 보조금 카르텔, 이거 시민단체, 오늘 공공단체 보조금 주는 거 제대로 좀 파악을 해봐. 이러한 지시사항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정상적인가? 상식적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 고개를 깨어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그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치 중립이라는 표현을 다 넣고 있는지 안 넣고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단체가 정치 중립이라는 용어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확인을 다 못 해봐가지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지난번에 뭐 반윤석열 집회 하는데 600만 원인가를 지원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60항쟁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참석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근데 자유촌연맹은 무려 45억 원이나 매년 받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상당히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들 중에서도 액수도 많고 상징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이제 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잣대가 좀 이중잣대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대목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아예 내부 규정으로 정치 중립이라는 표현이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들 한번 좀 팩트 체크 해볼 필요가 있네요. 팩트 체크 해주세요, 김준일 에디터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언급된 순서대로 가봅시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이제 국정조사 논란으로 가고 있죠. 야당은 국정조사 하자 하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었으니 그때를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를 포함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부냐가 사실은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게 왜 바뀌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이게 그런 바뀐 것 자체가 합리적이냐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타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예타를 했을 때 양서면안으로 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량 흐름 그리고 연결 도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서면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쪽에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그 밑에는 영동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짓겠다라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 연결이 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서면으로 했을 때는 위쪽으로 좀만 뻗어 나가면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강상면으로 되면은 이상하게 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타를 했던 그 이유에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양평안 수정안에 대해서 강상면안에 대해서는 경직성 조사를 국토부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량 조사만 했다라는 건데 교통량도 심지어는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예타 조사를 한 거를 설계 회사가 2달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게 그러면 이 KDI가 그 주도한 이 예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다 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기관 협의를 이제 1차, 2차, 2차를 했는데 1차 때는 아예 경기도가 빠지고 2차 때는 했는데 올해 1월 16일에 공문에 보냈거든요. 경기도하고 양평군에 보냈는데 양평군에는 강상면안을 변경안을 보냈고 경기도에는 양서면안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내 보내. 이게 그러면 실수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중 플레이를 한 거고 속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경기도에서는 이게 김동연 지사고 민주당 쪽가 이제 지자체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변경됐을 때는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강상면 물론 지도에는 또 양서면 근데 지도에는 또 강상면으로 대놨더라고. 근데 제목에는 양서면이라고 또 돼 있어요. 서류상 미스가 명백하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서류상 미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게 같은 날 보냈어요, 이거를. 그리고 1월 27일까지 똑같이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국정조사든 뭐든 감사원 감사든 통해서 이거는 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차치하고 이런 게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의혹도 있지만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토부가 작년 3월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민간 설계사에게 용역 지시서를 내려보내요. 거기에 보면은 1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결과 보고를 해라.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예비조사 이런 것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예비조사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결론까지 2달 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돼요. 1년 동안 검토하고 조사해라라고 했는데 2달 보고 했는데 국토부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좋아 노선 변경하자. 예. 오케이. 7년 동안 KDI 환경영향평가 다 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예. 민간 설계업자가 2달 동안 검토한 거 가지고 오케이 이게 좋네 라고 결정한 걸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예. 지난번에 설계사무소 부사장이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안 마련 과정에서도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 이랬거든요. 국토부의 별도 지시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검토하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2달 만에 해버렸단 말이에요. 실력이 뛰어나네요. 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해-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거는 왜 안 물어봤는지 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많아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거죠? 국정조사는 해야 하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 이거 의혹 밝히자라는 것보다 국정조사 한 해만 해가지고 그냥 정쟁으로 이게 본질이 호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일 만한 것은 일단은 예. 좀 제껴두고 내일 이제 국토위 상임위 있잖아요. 일단 그걸 지켜봐야죠. 청문회 수준으로 할 테니까 아까 지켜보시죠. 김준일 에디터가 뭐 몇몇 언론 보도를 소개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와 같은 보도에서는 양서면 주민들, 강상명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양서면 주민들은 일로 오는 거 싫어한다. 네. 강상명 주민들은 일로 오는 거 좋아한다. 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참. 아니 뭐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네. 누구든지 찾을 수 아니, 있습니다. 글쎄요. 원래 또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이고 또 토목공학이고 환경평가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동시에 도로공사는 정치예요. 기본적으로 도로공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점으로 어디를 경유해서 이 모든 게 다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과정에서 사전에 정치적 정보들은 필요하면 다 알고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논란은 매우 복잡하고 뭐 하나가 정답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옮길 수 있어요. 좋아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있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문제인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 훨씬 좋겠구나라고 해야지. 아무튼 이건 오래갈 얘기고요. 네. 국정조사 여부 다음 주 초 국토위부터 좀 지켜보고요.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한 건 장 소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가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G7 국가 다 갔고요. 그다음에 미국 뭐 일본 다 갔고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가는 게 맞았는데 게다가 또 폴란드까지 간 김에 예. 근데 시점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 그냥 폴란드까지 갔으니까 바로 옆이니까 뭐 기차로 10시간, 차로 4시간, 14시간이면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 시간 내서 가기는 어렵잖아. 이번에 가는 게 좋았어.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국내가 지금 이 많은 호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예. 33명이 지금 사망했고 10명이 실종된 상황인데 빨리 귀국하는 게 옳지 저렇게 않았느냐. 수습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어? 이러한 얘기도 있고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기시다랑 정상회담 하면서 제대로 표현을 못했고 또한 김건희 여사가 뭐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한 거 덮으려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예. 말도 안 되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일단은 어쨌든 가신 것은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 소장 판단으로는 시점상으로도 가는 게 좋았다. 시점상은 약간은 좀 깨우뚱하지만 그래도 방문 자체는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전 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장 소장님하고 큰 틀에서 의견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성격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 러시아에서는 일종의 민족 해방 전쟁 뭐 이런 이제 프레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침략 전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서방의 국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고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라면은 여기에 연대, 지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나라에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가 무리하다라고 네.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워딩이 너무 세요.
이를테면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원래 다른 데 나왔다가 제일 유명해진 거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이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라의 국운을 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냐. 그러니까 워딩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과하다. 이게 막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러시아도 뭐 눈치로 볼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거는 그 동의를 받았나요? 아무리 이게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크라이나하고 죽고 사는 거를 같이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를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까요? 가서 연대 의자를 밝히는 정도가 딱 적당했다. 근데 생즉사 사즉생은 좀 많이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여기 방문한 거는 취임사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 연대, 그렇죠. 글로벌 중추국가, 예. 평화 증진, 자유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대변하는 아니면 함께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끊어야지. 그렇죠. 전후복구 사업. 우리가 이번에 가지 않았으면 전후복구 사업에 우리가 뒤처질 수 있어. 우리가 소외될 수 있어.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막대한 전후복구 사업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제밥에 더 관심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마 우크라이나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방문한 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 우리 함께 한다라는 예. 이미지만 줘도 나중에 재건 사업 우리 당연히 참여하겠죠. 그리고 그 전후 복구나 재건 사업은 지금 전쟁 중인 국가 국민들을 상대로 할 얘기가 아니죠. 도의상으로도 지금 그 말을 하면 안 그건 되죠.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런 그 염두에 두고 그걸 목표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물밑에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자, 그 명품 쇼핑 논란과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제가 좀 판단이 애매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묻는 그룹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20대 남성, 뭐 30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위선적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이에요. 조국 사태가 그렇게 폭발력이 있었던 것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거하고 본인이 행동한 거하고 너무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명품 쇼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나갈 때는 에코백 메고 나가서 에코백 선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명품백 거기서 눈치가 있으면은 명품백 사도 좀 안 보이는데 잘 사면 되지. 거기서 그게 맞느냐. 이게 걸릴 줄 몰랐겠죠. 물론. 리투아니아 언론이 그것까지 보도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샀대잖아요. 뭐 하여간. 근데 이제 왜 안 샀다는데 그러세요? 더 황당한 거는 조국 사태 때도 이상한 해명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분노했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백서 저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초 엘리트의 평균적 욕망 추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미쳤구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호객행위로 갔다? 호객행위로 지금 5군데를 갑니까? 명품 샵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경호원들은 뭐 했냐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16명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호객을 하는데 들어간다? 그 안에 누가 있을 줄 알고요.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저는 한두 명을 데리고 이를테면 뭐 구경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6명씩 막 쫙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과하고 이런 게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안 띄게 좀 안 걸리게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 감각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그 정도로 큰 이슈도 아닌데 참 못한다. 예, 예. 관리 못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김준일 대표님하고 제가 의견이 똑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죠. 드릴 말씀은 없는데 100번 양보해서 쇼핑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호객행위 뭐 아니면 아무것도 물건 안 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처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 익명 관계자가 한 언론사랑 통화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고 보수 우파 쪽의 패널이나 전직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김건희 여사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말리지 못한 참모들 되게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드려요. 뭐 정권 집권 초부터 대통령실의 좀 부적절한 해명이 논란이 된 게 여러 차례이지 네.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저는 이런 해명이 제일 더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자유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현지 언론에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보도가 되고 그러면 묵묵부답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를 서포트하는 참모라면 김건희 여사가 나 여기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몰래 갔다 오면 되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몰래 갔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어 그러면은요. 그 리투아니아의 관계자들을 끼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내하는 형식으로 문화 탐방하는 형식으로 이랬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단독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홍수 때문에 난리 났는데 쇼핑하러 갔어? 경호원들 16명 데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거보다 아무튼 또 대통령실의 좀 부적절한 해명. 이건 정말 좀 빨리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 지적까지 하고요. 1시 34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와 하천변 등의 출입 통제와 열차 운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통제된 곳, 국도는 10곳, 지방도는 201곳에 통행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여러 곳도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주말이라 더 이용객이 많은 열차 항공편의 경우 항공편은 지연되는 편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상 운행 중이고요.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그리고 ITX 새마을 전 노선입니다. KTX는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행 중인데요. 하지만 기상 상황으로 인한 지연이 오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유입된 경강선, 세종대학릉과 여주역 구간만 운행이 중지돼서 해당 구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버스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오늘 교통량에 비해 빗길 사고가 많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 용방 2터널 나오자마자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한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이낙연 대표님께서 귀국하셔서 정치 재개를 이제 선언하셨다고 보고요. 정치 재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셔서 세 가지를 함께 결의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께 검찰 정권에 맞서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함께 저지하자. 세 번째, 당의 혁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은 통합의 길로 가면은 두 분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분열의 길을 가게 되면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것이거든요. 네. 지난 11일 원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마침 그날 저녁 먹으며 막걸리 한잔 하기로 한 날이라 취소했고요. 19일 날 만난답니다. 일단은 비공개로 만난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일반 뭐 대중들이 모여들까를 우려해서 장소와 시간만 비공개로 나중에 회동 내용은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됐는데 방금 안민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일을 하려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락회동이 무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김혜영 의원을 부산 가서 만났거든요. 김혜영 의원이 어떠한 얘기를 했었냐면 이재명 그만둬라, 당대표직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던 분인데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대표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힘 실어줄게요. 이재명 대표. 죄송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아유 잘하고 있어요. 내가 힘 실어줄게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려면 귀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좀 대안제 그리고 그만두면 비대위원장 같은 거 하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9일 날 만찬 회동에서는 저는 되게 무미건조한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준일 대표. 네, 큰 틀에서 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석자가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무산됐을 때 그때 김영진 의원하고 윤영찬 의원이 배석자가 있고 이거는 문서로 발표한다 이런 얘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 뒤에 가서 딴 얘기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 다 박을 거야. 이건 뭐냐면은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지적하는 거는 뭐 이견이 없을 텐데 예. 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이견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이제 합의를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의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명계에서 거의 다 용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명계의 최대 개파 이런 데서 그냥 이 대표 체제로 간다 현재는.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재명 퇴진론은 굉장히 갑툭튀 같은 느낌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이낙연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더 강도 높은 쇄신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낙연 대표가 좀 세게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거는 아마 선거법 이제 1심이 조만간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예상컨대 아마 9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당이 경랑에 좀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관계. 협력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면에서는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지금 협력할 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한다. 그런데 경쟁하는 관계인데 지금이 경쟁하는 시점이냐를 따져야죠. 그렇죠. 지금은 전면적으로 둘이 경쟁하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이 전면적으로 경쟁하는 무슨 멘트가 세게 나올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스탠스나 포지션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센 강도로 비판하고 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 만남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 당신은 첫 번째 이거 잘못했고 두 번째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죠. 아니 공격할 시점이 그러면 아니죠. 못하러 들어왔냐고요. 그러면은. 본인의 그러면 존재감이라든지 역할 공간을 어떻게 찾을 거냐고요. 자,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 우리 민주당 민주진영을 아주 풍지박산 내놓으려고 저렇게 짓밟으려고 하니까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러려면은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역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스탠스가 애매모호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은 왜 들어왔냐라고 하면은 원래 올해 6월 달에 들어온다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럼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외국에 있습니까? 뭐 그래서 조홍천 의원은 낙향하시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왜 들어왔냐라고 뭐 따져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스탠스가 애매모호한 거 맞죠. 애매모호한 건 맞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균열을 스스로 일으키기에는 환경이 지금 받쳐주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거는 부단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영 전 의원을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체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취약점은 사법 리스크거든요. 대장동 재판하고 그때 이제 이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균열이 생겼을 때 본인이 대안제로서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만남은. 그런데 거기에서의 행간에서 좀 가시도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비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뭐 이낙연 대표가 하실 수 있는 거는 이 윤석열 정부하고 강하게 맞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봅니다. 아니 발표문은 되게 원론적으로 나올 건데 거기 뭐 두 분이 만날지 네 분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후일담 취재 아이 그거 말고 좀 더 이렇게 좀 서로 갈등 불러일으킨 대목 없었냐 좀 센 워딩 없었냐 기자분들이 분명히 취재할 거예요. 아니 장 소장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이 내심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랑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막 욕하겠어요? 욕은 안 해도 비판을 하겠죠. 가만 놔둬야죠 일단은. 아니 그러려면 못하러 만나냐고요. 그러려면 칭찬하려면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니 안 만나면 또 더 욕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전에 장 소장께서는 귀국을 말든지 귀국했으면 세게 나가라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요 그냥 조금 더 시간 지나서 김준일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법 1심 재판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슬쩍 당이 결정됩니다.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특히 좀 싫어하는 이런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저래서 문제야. 뜨뜻미지근할 게 아니라
귀국하자마자부터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거는 반대인데. 그것도 아니고. 반윤의 선봉장의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더 강하게. 이재명 반윤? 이재명 당대표는 뭐 정부를 공격을 하더라도 아유 당신 사법 리스크를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런 프레임에 갇히니까 예. 보다 더 자유롭게 더 세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되게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상해요. 가만히 있나요? 네. 귀국하면서부터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긴 했죠. 근데 공항에서 그 한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지는 못하군요. 제 생각은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국내 정치에 매일같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그런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과 좀 달리 그래도 외국에서 한 1년여 있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국제적 안목이랄까?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걱정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윤 정부를 좀 세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적절하다고도 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주로 하는 게 강연을 다니겠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외교 안보 쪽에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가서도 뭐 외교 안보 문제 얘기하는데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주목을 못 받아요, 사실. 국내 정치 발언 안 하면 주목을 안 해주는군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이낙연 대표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언론 환경은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은 윤석열 정부랑 이낙연 전 대표가 각을 세울 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센 그렇죠. 발언, 더 센 당연하죠. 발언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주목을 받지 지금은 그럼요.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예. 같아요. 예. 오래전부터 또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렇게 시원한 발언이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한 걸로 유명했어요. 엄중하죠 항상. 근데 그 엄중하고 신중한 거는요.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네. 권력 사실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무총리였을 때 그리고 대권 주자로 지지율 1등 나왔을 때는 신중한 모습이 맞는데 지금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신중한 도전자는 국민들에게 포인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정치 역정이 계속 그래왔다. 호남에서 쭉 다선 의원하고 전남지사도 하고 나갔다가 총리도 네.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네. 뭐 이제 이렇게 쭉 흘러왔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질 때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한 발짝 높게 정치 지도자로 점핑하려면 그러니까요. 이낙연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평가가 딱 언론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김준일 대표님 같은 분이 이낙연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근데 벌써 또 실기한 것 체크해야 되고. 같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그런 플랜이 작동됐어야 되는데. 아직 저는 시간이 많다고 봅니다. 아직 있다? 아직 3주밖에 안 지났어요, 사실은. 알겠어요. 지금부터 그 안철수가 달라졌어요가 매년 나왔거든요. 그거 이낙연이 달라졌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가 간질간질하겠네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 혁신위원회 아까 장성철 소장은 뭐 혁신이 무용론 이런 말까지 썼는데 네. 끝장났어요. 근데 뭐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은 뭐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될 거라고들 하던데요. 그런 얘기 전망이 많은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은 혁신위에서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망해요라고 얘기를 강하게 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 밀려서 민주당이 정하는 거라서 그 효과가 좀 반감될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비명계 31명이 아유 우리는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할게요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쟨 자꾸 왜 무용론을 얘기를 하냐면 자리를 걸고 혁신안을 달성시키고 성취시키고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꼼수 탈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걸 의원 꼼수로 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엔 강력한 팬덤들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있어.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라고 많은 분들이 진단을 했는데 아니 강성 팬덤 뭐가 문제예요. BTS 아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팬덤 정치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민주당을 혁신을 해요. 김준일 에디터. 전 민주당한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저는 부채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논리가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김웅 의원도 서약하라고 했을 때 나는 안 하겠다.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는 거고 해외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17세기에 영국에서 처음 나왔고 미국도 부채포 특권이 있고 일본도 부채포 특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2번만 부결됐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게 해주는 뭐 이런 제도고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면은 아예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선언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헌법 제44조에 보장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해서 이번 다음 총선에 이거 발의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동의해라. 그러면은 이거 원포인트 개헌하자라고 아예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국민의힘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게 왜 시행령 정치하고 왜 다 우회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도를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제도를 바꾸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제안했으면 그래서 당에서 모아서 우리가 개개인이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바꾸자. 우리는 진정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이게 민주당에도 명분이 쓰고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 네. 원포인트 개헌 발상이 또 나왔네요. 이거 말고도 원포인트 개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 사실 그건 또 일종의 정치 행위지 진짜 개헌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원포인트 개헌 다 합쳐가지고 병합심사하면은 한꺼번에 다. 네, 개정안이 되죠. 헌법 개정안이. 근데 되죠. 저는 그거는 있어요. 그 김진표 국회의장도 얘기했는데 독일은 69년 동안 60번의 개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거나 변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헌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국민도 필요하고 국회도 필요하다.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 원포인트 개헌 한두 개씩 좀 해보자. 맞는 말씀인데 선거법도 못 바꾸는 국회가 무슨 개헌을 합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선거법 개정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헌을 해요. 누구든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적으로 써먹죠. 그러면 또 상대편에서는 개헌 얘기하면 모든 이야기가 소용돌이처럼 글로 빨려 들어가니 안 된다. 뭐 허구한 날 그 말만 하다가 세월 지난 게 지금 몇십 년 아닙니까? 참. 저는 김준일 에디터의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선거법 개정 및 개헌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못하면 두 번, 세 번 나눠서라도 해야죠. 여태 못 고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혁신 얘기까지 했고 뭐 한동훈, 원희룡 출마설 등등이 아까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최근에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외부 활동을 많이 했다. 심지어는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가서는 기업인들 앞에서 강연도 했다. 예. 뭐 이런 건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저도 뭐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정치권한테 전원이라서 한동훈 장관은 막 출마설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동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이제 취재하신 분들한테 나오고 있고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원희룡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원희룡은 이번에 안 나오고 총리나 뭐 이런 거를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반대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장 소장님이 취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에는 네. 이 두 분 다 자기의 독자적인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10월 달에 추석 지나고 나서 공천 시즌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장관 당신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고 한동훈 장관 당신은 나가지 말고 그냥 법무부 장관 계속해. 그럼 계속 하는 거라서 지금 전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 뜻에 달려있다.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나가길 바라겠죠. 왜냐하면은 행정부는 어느 정도 차관 정치를 통해서 네. 본인들이 안정화시켰다고 생각하기 알았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을 좀. 저도 그냥 괜히 물어본 거예요. 네. 지금 윤 대통령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라는 질문처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지금 몰라요. 그때쯤 가서 대통령 어떻게 결심하시는 절대 윤 대통령도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심은 있어도 그때 상황 보고 판단하는 게 정치죠. 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JK 김동욱의 조율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뵙죠. 비 피해 없도록 조심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나
하늘